충북 보은의 완만한 구릉지에 자리한 소망농원은 이름과 달리 희망보다는 침묵이 더 짙게 깔린 곳이었습니다. 수십 년 된 잎담배밭이 끝없이 펼쳐진 이곳에서 박은정은 26해를 살아왔습니다. 은정이 기억하는 아버지 박태식은 늘 등이 굽은 채로 담배밭을 걸어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키 큰 담배줄기 사이로 스며드는 석양빛 속에서 그의 그림자는 유독 길고 어둡게 드리워졌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는 집안 전체를 움직이는 명령이었습니다. 은정아, 내가 할 일이 뭔지 알고 있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언제나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으면 더 긴 침묵이 따라왔고 그 침묵은 질책보다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는 늘 부엌 한 구석에서 일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밥을 짓거나 아니면 담배잎을 손질하거나. 그녀의 손은 거칠었고 표정은 늘 무표정에 가까웠습니다. 은정이 말을 걸어도 응 혹은 그래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저는 왜 대학에 못 가는 거예요? 19살 봄, 은정이 용기를 내어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멈추고 잠시 은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그렇게 정했으니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도 위로도 없었습니다. 형 박현수는 은정보다 4살 위였습니다. 서울의 대학을 나와 고향으로 돌아온 지 이제 3년째였습니다. 아버지가 농원 일을 맡기기 시작하면서 현수는 점점 아버지를 닮아갔습니다. 말투도 시선도 심지어 걷는 자세까지. 은정아, 너도 이제 철이 들어야지. 집안일 좀 제대로 배우고. 현수가 은정에게 건네는 말들은 조언이라기보다는 지시에 가까웠습니다. 은정이 읍내에 나가려고 하면 현수는 언제나 이유를 물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려고 해도 시간을 정해주었습니다. 여자가 너무 돌아다니면 좋지 않아.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은정의 가슴 속에는 뭔가 막막한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체념인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은 지난 가을이었습니다. 새벽에 담배밭을 둘러보다가 쓰러졌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은정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강하고 단단해 보이던 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갑자기 사라질 수 있는 건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 후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유언장을 낭독하는 자리였습니다. 거실에 모인 가족들 앞에서 변호사는 또렷한 목소리로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전했습니다. 농원과 모든 재산은 장남 박현수에게 상속합니다. 예상했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문장에서 은정의 손은 무릎 위에서 굳어졌습니다. 딸 박은정은 혼인 전까지 형 박현수의 도덕적 보호 아래 두며 집안의 명예를 지킬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도덕적 보호. 그 단어가 은정의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버지는 죽어서도 자신을 옭아매려 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언장 낭독이 끝난 후 변호사는 현수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고인께서 따로 부탁하신 편지입니다. 현수는 봉투를 받아들고는 은정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뭔가 알 수 없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혼자 방에 앉아 있을 때 은정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도 그리고 지금도 자신의 삶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누군가의 감시를 받아야 하고 누군가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는 살. 창밖으로는 담배밭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담배 잎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 같기도 하고 경고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은정은 무릎을 끌어안고 중얼거렸습니다.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 순간 현수의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읽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무엇이 쓰여 있을까?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까? 아니면 자신도 모르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은정은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마도 자신이 원하는 방향이 아닐 것이라는 막연하지만 확실한 직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현수는 은정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낮은 탁자 위에는 차 한 잔이 놓여 있었고 현수는 팔짱을 끼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정아, 앉아. 현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은정은 맞은편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내 결혼 상대를 찾았다. 현수가 건넨 첫 마디에 은정의 손은 무릎 위에서 굳어졌습니다. 결혼.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누구요? 최만수 씨야. 읍내에서 식당을 하시는 분이고 은정은 그 이름을 들어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중년의 과부라는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이는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기도 전에 현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44살이시고 자식은 없어. 형, 저는 아직 뭐가 더 필요해? 내 나이가 26이야. 이제 시집갈 때가 됐지. 현수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마치 이미 결정된 일을 통보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정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요. 다음 주 일요일에 만날 거야. 읍내 찻집에서. 현수는 일정까지 다 정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은정이 거부할 여지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담배밭의 빈 줄기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스산한 소리를 냈습니다. 44살의 낯선 남자와 결혼한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현수는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가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이를 꺼내어 읽곤 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남긴 그 편지일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약속된 만남의 날이 왔습니다. 현수는 은정에게 깔끔한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찻집까지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왜 형까지 같이 가세요? 첫 만남이니까 내가 중간에서 소개해줘야지. 찻집에서 만난 최만수는 생각보다 점잖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정보다 20살 가까이 많은 나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은정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정 씨,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정의 대답은 작고 어색했습니다. 현수가 중간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은정은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일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은정 씨는 참 얌전하시네요. 최만수가 은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 시선이 은정에게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현수가 물었습니다. 어떤 것 같아? 잘 모르겠어요. 뭘 모르겠어? 좋은 분이잖아. 현수의 목소리에는 이미 결정된 듯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현수의 태도는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은정이 혼자 외출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제한했습니다. 혼담이 오가는 처지에 너무 돌아다니면 안 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은정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이 점점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수가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만수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다음 달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 그 말이 은정의 귀에 꽂혔습니다. 벌써 결혼 날짜까지 정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무렵 집안일을 도와주러 오는 이순자가 은정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순자는 마을에서 오래 살아온 할머니로 농번기가 되면 여러 집을 돌며 일손을 도와주었습니다. 은정아, 요즘 얼굴이 많이 어두워졌구나. 순자가 부엌에서 일하며 은정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은정은 대답 대신 씁쓸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밀리리터. 뭔가 힘든 일이라도 있니? 순자의 물음에 은정은 잠시 말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 결혼이 꼭 해야 하는 건가요?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하니? 그냥요. 궁금해서요. 순자는 잠시 손을 멈추고 은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그녀의 눈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은정아, 혹시 내 형이 억지로 시집 보내려고 하는 거니?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순자의 얼굴에 근심이 어렸습니다. 그 나쁜 놈이 내 아버지가 죽자마자 이런 짓을 하다니. 순자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현수는 읍내에 나간 김에 은정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이 남자들과 어울려 다닌다거나 버릇이 없다거나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일부러 은정의 평판을 나쁘게 만들어서 결혼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도록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소문들이 은정의 귀에도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형은 왜 이러는 거야? 은정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서 자신을 결혼시키려고 하는지. 그러던 어느 날 밤 순자가 몰래 은정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은정아, 이걸 받아. 뭐예요? 돈이야. 내가 수십 년 동안 모은 돈. 은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순자는 은정의 손에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새벽 우유차가 내일 대전으로 간다. 그 차를 타고 도망쳐라. 할머니, 저는 내가 살아야 한다, 은정아.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순자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데요. 일단 살아남는 게 먼저야. 그 다음은 그때 생각하면 돼. 은정은 봉투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순자의 평생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떡해요? 형이 알면. 내 걱정은 하지 마. 나 같은 늙은이는 상관없어. 순자는 은정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내내 잠들지 못했습니다.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순종할 것인가.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목소리가 계속 싸우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우유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정은 봉투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살아야 한다. 은정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할 때였습니다. 새벽 5시 은정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현수도 어머니도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은정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바깥은 짙은 안개로 덮여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멀리서 우유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대용 아저씨의 우유차가 마을 초입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는 은정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정아, 이 새벽에 웬일이야?
아저씨, 대전까지 태워주세요. 갑자기 왜? 은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정대용은 은정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고 차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올라타.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뒤로 사라져가는 담배밭을 보며 은정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두려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집에서 연락 오면 어쩌지? 정대용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저를 본 적이 없다고 해주세요. 알겠다. 그런데 대전 가서 뭘 할 거야? 모르겠어요. 일단 살아보려고요. 대전 터미널에 도착한 것은 오전 9시쯤이었습니다. 은정은 사람들로 붐비는 터미널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순자가 준 돈을 세어보니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당분간 지낼 곳부터 찾아야 했습니다. 터미널 근처에서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마땅한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은정에게 다가왔습니다. 깔끔한 흰색 가운을 입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혹시 일자리를 찾으세요? 네, 제가 권혜자라고 해요. 대전 중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권혜자는 은정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충북 보은에서요. 혼자서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권혜자의 눈에 걱정스러운 기색이 어렸습니다. 일할 곳도 있고 잠시 머물 곳도 필요하시죠? 네. 우리 병원에서 미화원을 구하고 있어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기숙사도 있고요. 은정에게는 마치 천사 같은 제안이었습니다. 이틀 후 은정은 대전중앙병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저녁까지 복도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자유로움이었습니다. 아무도 은정의 행동을 제약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냐고 묻지도 않았고 몇 시에 들어와야 한다고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기숙사에서 검정고시 책을 펼쳤습니다. 농장에서는 꿈꿀 수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비록 하루 종일 일한 후라 피곤했지만 공부하는 시간은 은정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내 손으로 벌어먹고 산다. 은정은 첫 월급을 받던 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 돈이 그리 많지 않았지만 스스로 번 돈이라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은정은 병원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을 대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특히 아픈 사람들을 도우며 일하는 것에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응급실이 특히 바쁜 날이었습니다. 은정은 평소보다 늦은 시간까지 청소를 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의사가 복도에서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은정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의사는 윤병호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윤병호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은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은정은 청소도구함에서 작은 수건을 꺼내어 찬물에 적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윤병호에게 건넸습니다. 이마에 대고 계세요. 조금 나을 거예요. 윤병호는 놀란 표정으로 은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수건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선생님이 환자들을 돌보시느라 힘드시잖아요. 그 순간 윤병호는 은정의 손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지만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윤병호는 권혜자를 찾아갔습니다. 권 간호사님, 미화원 박은정 씨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은정이요? 왜요?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남달라서요. 혹시 간호조무사 교육을 받을 생각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권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얘기 저도 해보려고 했어요. 은정이가 워낙 성실하고 환자들한테도 친절해서요. 며칠 후 권 회장은 은정을 불러 제안했습니다. 은정아, 간호조무사 과정을 밟아볼 생각은 없어?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다 보고 있어. 은정의 눈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간호조무사가 되면 지금보다 더 환자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해보고 싶어요. 좋아. 내가 도와줄게. 그날부터 은정의 하루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낮에는 미화원으로 일하고 저녁에는 간호조무사 공부를 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책상에 엎드려 잠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농장에서의 억압적인 삶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윤병호는 종종 은정의 공부를 도와주었습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를 설명해 주거나 실습할 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은정 씨는 정말 손재주가 좋으세요. 고맙습니다. 환자들도 은정 씨를 좋아해요. 뭔가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은정은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은정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정식 채용되었습니다. 월급도 올랐고 일의 보람도 더 커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정은 병원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농장에서 보던 그 별들과 같은 별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내 삶을 살고 있구나. 은정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간호사가 되려면 더 공부해야 했지만 이제 불가능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대전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한 지 2년이 지났을 때 은정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 어린 시절 함께 뛰어놀던 지훈이었습니다. 누나, 지훈이야. 지훈아?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어? 권혜자 선생님한테 들었어. 누나 소식이 궁금해서 찾아다녔거든. 지훈의 목소리에는 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누나, 현수 형 때문에 마을이 난리야. 누나 꼭 와야 해. 무슨 일이야? 형이 농원 직원들 임금을 몇 달째 안 주고 있어. 그리고 어젯밤에는 지훈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젯밤에 뭐? 담배 창고에 불을 질렀어. 보험금을 타려고 한 것 같아. 은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농원이 현수의 손에서 이렇게 망가지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누나, 증거를 모아서 고발해야 해. 누나도 농원의 상속자 중 하나잖아.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많이 할 수 있어. 누나가 왜 도망쳤는지, 형이 뭘 했는지 증언해줘. 며칠 후 은정은 오랜만에 고향 땅을 밟았습니다. 농원은 은정이 기억하던 모습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담배밭은 거칠어져 있었고 창고 한 동은 검게 타 있었습니다. 지훈과 함께 마을을 돌아다니며 증거를 모았습니다. 밀린 임금 명세서, 회계장부,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수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비밀 편지였습니다. 현수의 서재에서 그 편지를 찾아낸 지훈은 은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봐, 누나. 편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은정의 혼인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현수가 은정과 결혼하여 가문의 혈통을 이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은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현수가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결혼시키려 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형이 이 편지 때문에 누나를 괴롭혔던 거야. 법정에 서는 날이 왔습니다. 은정은 떨리는 마음으로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현수는 피고석에서 은정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와 어떤 관계입니까? 남매입니다. 피고가 증인에게 어떤 행위를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은정은 깊은 숨을 쉬고 차근차근 증언했습니다. 강제 결혼 시도, 외출 금지, 평판 훼손 등 현수가 자신에게 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순자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80이 넘은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그 아이 제가 살리려고 도망치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대로 두면 그 아이가 죽을 것 같았거든요. 아이 아버지가 남긴 편지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순자의 증언이 끝나자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며칠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현수의 농원 관리권을 박탈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지역 농업협동조합이 농원을 임시 운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현수는 분노했습니다. 판결 직후 술에 크게 취해 농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4일로 점검을 나간다며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현수는 4일로에서 추락했습니다. 술에 취해 발을 헛디딘 것이었습니다. 은정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현수는 이미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살아있을 때의 그 독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형? 은정은 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있었지만 동시에 연민도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은정은 농원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담배밭은 여전히 거칠어져 있었지만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다가왔습니다. 누나,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일단 대전으로 돌아가야겠어. 농원은? 협동조합에서 잘 운영해 줄 거야. 나는 내 일을 계속하고 싶어. 은정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들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에는 기쁨도 슬픔도 아닌 해방이라는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구나. 순자가 은정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해 보였습니다. 은정아, 잘했어.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가 없었으면 이제 됐어. 내가 당당하게 살면 돼. 순자는 은정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며칠 후 은정은 대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병원에서는 모두들 은정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권혜자가 물었습니다. 힘들었지? 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정리됐어요. 다행이야.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이요? 간호학과 편입 추천서를 써줄 수 있을 것 같아. 은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윤 선생님이랑 상의해 봤는데 내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더라. 윤병호도 곁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정 씨는 이미 충분한 실무 경험을 쌓았어요. 이론만 보완하면 훌륭한 간호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은정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은정은 다시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2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휴대폰에 지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누나, 협동조합에서 농원을 잘 정리하고 있대. 그리고 누나 목 상속 재산도 정리됐어. 누나 꿈 이루는데 쓰라고 보낼게. 은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간호학과에 편입해서 정식 간호사가 되는 것.
그리고 자신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은정은 두 팔을 벌려 그 바람을 온몸으로 맞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정말 자유예요. 그 순간 은정은 확신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자신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간호대학을 졸업한 후 5년이 지났습니다. 은정은 정식 간호사가 되어 대전중앙병원에서 일했습니다. 그 사이 농원은 협동조합에 매각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걱정하지 마, 누나. 일꾼들 일자리는 다 지켜진대. 지훈이 전화로 알려준 소식이었습니다. 은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병호와의 관계도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준 그에게 은정은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은정 씨, 저와 함께 클리닉을 운영해 보는 게 어때요? 클리닉이요? 네.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작은 병원이요. 윤병호의 제안에 은정의 마음이 뛰었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왔던 꿈이었습니다. 2년 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조용한 결혼식이었지만 권혜자와 이순자, 지훈 등 소중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은정아, 행복해라. 순자가 은정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신혼집은 대전 외곽의 작은 주택이었습니다. 1층에는 은정 여성 클리닉이 들어섰습니다.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함께 운영하는 작은 병원이었습니다. 첫 환자는 20살의 임산부였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낳는다며 불안해하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정이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은정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혼자서 두려워했던 그때의 자신 같았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첫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정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그날부터 은정은 수많은 아기의 첫 울음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마다 가슴 한편에 있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클리닉 한 구석에는 오래된 재봉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며 순자가 선물로 준 것이었습니다. 이걸로 뭘 하려고 하세요? 윤병호가 궁금해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재봉을 가르쳐 주셨어요. 틈틈이 뭔가 만들어 보고 싶어서요.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바늘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실이 자주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손에 익숙해지면서 작은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기 옷, 산모용 가운, 환자들을 위한 방석 등등. 선생님이 만든 거예요? 정말 예쁘네요. 환자들이 은정이 만든 물건들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은정은 뿌듯했습니다. 점점 재봉틀을 다루는 실력이 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선을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장난 재봉틀을 고쳐달라고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은정 선생님은 기계도 잘 고치시네요. 어렸을 때부터 만지작거리는 걸 좋아했어요. 어느덧 마을 사람들은 은정을 기계 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나이였지만 친근한 애칭이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은정과 윤병호에게는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 하나와 아들 하나였습니다. 엄마, 이건 뭐예요? 딸이 재봉틀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옷을 만드는 기계야. 저도 해볼 수 있어요? 물론이지. 엄마가 가르쳐 줄게. 아이들과 함께 재봉틀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은정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또 5년이 지나고 은정 가족은 평창으로 이사했습니다. 윤병호가 그곳에서 새로운 병원을 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새 집에는 재봉틀을 위한 작은 작업실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산이 보이는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훈에게서 소식이 왔습니다. 누나, 옛날 우리 농원 자리에 어린이 공방이 생겼대. 어린이 공방? 응. 아이들이 와서 여러 가지 만들기 체험을 하는 곳이야. 참 좋은 일이지? 은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때 억압의 공간이었던 그곳이 이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곳이 되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래, 정말 좋은 일이야. 그날 저녁 은정은 작업실에서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바늘이 부드럽게 천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실이 매끄럽게 이어졌습니다. 멈춰있던 건 기계가 아니라 나였구나. 은정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재봉틀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움직일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몇 년 후 손주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은 그들에게도 재봉틀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어려워요. 처음에는 다 어려워. 천천히 하면 돼. 할머니는 언제부터 이걸 했어요? 할머니가 너희만 할 때부터. 아이들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시간은 은정에게 새로운 기쁨이었습니다. 어느 날 은정은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재봉틀 사용법이나 간단한 만들기를 가르치는 영상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었냐고요. 은정이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특별한 방법은 없었어요. 다만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영상 속에서 재봉틀 바늘이 리드미컬하게 움직였습니다. 혹시 지금 멈춰 서 계신 분이 있다면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손길이, 다른 길이, 그리고 당신의 용기가 필요할 뿐이에요. 은정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하지만 보세요. 지금 이 바늘이 얼마나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는지요.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가며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어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해요. 나이도 상황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겠다는 마음뿐이에요. 은정은 완성된 작품을 들어 보였습니다. 작은 아기 옷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영상이 끝나갈 무렵 은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다시 해가 뜰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어요. 멈출 때도 다시 시작할 때도요. 재봉틀 바늘이 마지막 한 바늘을 완성했습니다. 은정은 실을 자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작품을 시작해 볼까요? 바늘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럽게, 꾸준히 희망을 담아서